목에서 쇠맛이 날 때까지 귀에서 피가 날 때까지 탈탈탈탈 털어드립니다. 뉴스 투머치 토커 세븐입니다. 깡짜누 중앙일보 논설위원 박성태 사랑가사회연구소 연구소장 김준일 사평론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뭐부터 할까? 저희가 주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외교도 있고 뭐 정치도 있고 뭐 인사청문회도 있고 하는데 제 재밌는 것부터 하시죠. 예? 제 재밌는 것부터. 그 전에 김천의 정치쇼 좋아요 누르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아 그렇습니다. 좋아요가 제일 중요하다. 좋아요가 중요해요. 네. 맞습니다. 뭐부터 할 거냐면 어제 이제 저희 SBS 8뉴스 네. 한 세 꼭지 정도 한 10분간 그냥 첫 기사부터 했던 단독 보도 요거부터 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얘기부터 좀 나눠볼게요. 일단 지금 병원에 입원했거든요. 네. 입원했는데 네. 일본은 그 경강이 지병이 악화돼서 입원을 했다. 네. 그런데 아주 뭐 생명이 위태롭거나 그럴 정도는 아니다. 네. 근데 이제 어제 이제 또 보도가 나온 게 뭐 우울증이 좀 네. 심해져가지고 예, 아산병원에 네. 치료를 받으러 갔는데 의사가 네. 입원을 권했고 네. 아니 괜찮아요 하고 집에 갔다가 더 힘들어져서 뭐 입원을 했다. 뭐 과호흡 그다음에 섭식 장애 뭐 이런 얘기 나오던데. 그 제가 자 취재 좀 하시고 네, 있어요? 그 뭐냐 용산 주변 인사들 전원을 종합하면은 예. 원래 김건희 여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검찰 시절부터 지금 우울증이 상당히 있었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원래 있었고 잠을 잘 못 자는 좀 그런 어떤 좀 체질이었는데 원래? 그래서 원래 그 코바나 아크로비스타 그 아파트에서 한 이제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이 있었잖아요. 예. 거길 가면은 약 2평 정도 되는 공간에 이렇게 주발 그러니까 뭐랄까 왜 돗자리 같은 걸 이렇게 쭉 깔아놓는 거죠. 뭐냐 그 치는 거 있잖아요. 아 그 예전에 칸막이. 수렴 첨장할 때 그렇지. 내려오는 거? 그런 걸 딱 칸막이를 쳐놓고 그 안에 약간 요 같은 걸 해서 간이 침대 같은 거 예. 누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밖에서 볼 때는 이제 그 가려지는 가림막이 있는 거고요. 예. 그런 왜 데서 집에서 안 주무시고 거기서? 왜 그러냐? 밤에 잠을 못 자니까. 밤에 제대로 잠을 못 자니까 낮에 뭐 자꾸만 또 졸리기도 하고 막 비몽사몽이기도 하고 해서 그러면 거기서 좀 자다가 또 나오다가 또 가서 또 이상하면 자다가 그런 생활을 반복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용산 관제에 들어간 이후에도 그 밤에 잠이 잘 안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그 보도가 많이 났지만 새벽에 개 끌고 산책하는 거라든가 뭐 편의점에 들려서 뭘 사가지고 뭐 거기 주변 경찰한테 줬다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얘기들이 나왔잖아요. 아니 하긴 그게 예. 그렇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네. 아니 그리고 식사도 원래 잘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당연히 밤에 잠을 잘 못 자면요. 뭐 다들 경험해 보셨을 텐데 낮에 이거저거 좀 정상적인 어떤 생활하기 좀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좀 짜증도 나고 그다음 식욕도 없고 또 그다음 갑자기 또 졸리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는데 대통령 관저 들어간 이후에는 이게 상당 부분 치유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응대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때부터 이제 그 문자와 통화가 그러니까 지금 그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분 주변 얘기를 들어보니까 늦지막이 여사가 이제 일어났다기보다 이제 또 불면의 밤을 보내다가 한 그 뭐 낮이 좀 해가 이제 중천에 떠 있을 때부터 해간 전화 문자 또는 통화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숱하게 뭐 명태균이니 서울의 소리니 지금 뭐 오늘 뭐 나왔다는 이런 주가 관련이니 도이치니 명태균이니 이런 게 다 몽땅 다 문자 통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런 걸 통해서 여사가 나름 이제 그 우울증 치료가 좀 돼 왔는데 막 하고 싶은 사람 아무나 전화하면 다 받아주고 막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본인이 어떻게 그다음에 이제 들어보면 또 본인이 예를 들어 본인이 통일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 서울의 소리 방송에서 나왔잖아요. 이제 큰일을 같이 해야 된다라든가 그 여사가 이제 통일이나 그쪽 관심이 많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본인의 입장에서 선이겠지만은 남편 도와서 그 이제 뭐 그런 국정에도 도움을 준다. 이제 이러한 것으로 해서 좀 우울증이 해소가 되는 거였는데 이제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남편이 탄핵을 당하고 본인도 이제 관절을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는 전화나 문자 하기도 어렵고 이 사이에 사실 또 그 오죽 그게 이제 논란이 됐으면 대통령실에서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만 밑에 모 수석이 저한테 여사 전화 바꿀 거야. 왜냐? 전화가 너무 문제가 되니까 아예 그래서 이번에 통째로 전화기 바꾸고 그다음에 번호도 바꾼다. 그래서 제가 아니 그걸 갖고 되겠느냐. 전화하는 사람이 계속 전화를 어떻게든 매달리는데 번호 바꾼다고 되냐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그래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걸로 조금 되던 게 이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더군다나 이제 특검 수사 칼날 들어오잖아요. 여러 가지가 복합돼서 그 병원에 갈 만한 지금 사유는 충분히 된다고 보는데 뭐 그것과 관계없이 수사는 돌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강찬
나타난 노설현이 당연히 이제 신뢰할 만한 소스에서 취재하신 예, 거고. 그렇습니다. 예. 근데 뭐 저는 신뢰할 만한 소스는 없는데 네. 우울증으로 해석하기는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의사가 진단하면 우울증일 수도 있겠는데 진단하면 밤에 우울증이에요. 예를 들어서 수면 장애 밤에 잠을 못 잔다. 저도 밤에 잠을 잘 못 자요. 지난 30년 평균 수면 시간이 취침 시간이 아마 2시에서 3시 사이일 겁니다. 정말요? 그냥 예. 생활 습관이 그런 거예요. 예. 밤에 잠이 안 와서 개를 끌고 편의점에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늦게 자버릇하니까 늦게 일어나고. 그래서 제가 박성대 실장하고 JTBC에서 같이 근무해 보면서 네. 약간 좀 네. 평소에 특이점을 발견을 한 것들이 있었는데 이유가 그래요? 설명이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나한테 멍합니까? 저 친구가 왜 저러고 있지? 전문 용어로 설명이 되네요, 이제. 그냥 반파예요. 반파. 예. 밤에 늦게 자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겁니다. 예. 밤에 이제 다른 시간들, 예. 다른 사람들의 근무 시간과는 좀 안 맞는 시간에 할 수 있는 것들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거지. 이걸 우울증으로 보긴 전 어렵고 왜냐하면 또 하나가 개인 생각입니다. 개인 생각입니다, 일단 의사에서 저는. 예. 병원에서 잠깐만요. 우울증 아산병원한테는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아산병원은 권위 있는 병원인데. 알겠어요. 예. 진단했잖아요. 그러니까 의사 진단이 제가 지금 돌파리 진단이라는 얘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밤에 잠을 잘 못 잔다가 우울증의 증거가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거는 예. 생활 습관이라는 얘기고 예. 그런데 기존에 나왔던 예를 들어 우리가 김건희 씨의 많은 음성을 들었잖아요. 뭐 여러 녹취에서 우울증에 거기에서는 정황을 느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샤넬백도 살들이 교환해 갔잖아요. 예. 우울증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건 뭐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아니 뭐 내 인생에 이런 게 뭐가 필요 있어. 근데 백을 또 교환하고 신발도 바꾸고 하고 그런 거는 자 그러면 그런 정황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지금은 예. 투옥될 위기에 처했잖아요. 예. 지금은 당연히 심리적으로 어렵겠죠. 그러면 지금 그 얘기는 지금은- 우리 조금 묻겠어요. 그럼 박 실장께서는 아산병원이 지금 우울증도 아닌데 우울증으로 오진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 분명히 우울증이라고 했고 정신과에 지금 투입했어요. 그건 어떻게 그러니까 보십니까? 제가 정확히 말씀드린 건 밤에 늦게 정확히 알겠어요. 어제 뭐 자, 김건희 여사 측에서 자, 식욕부직과 수면 장애가 있다. 알겠어. 수면 장애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생활 습관이지 네, 알겠어요. 이걸 우울증의 정황으로 볼 수는 없다라는 알겠어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그만. 자 그럼 어쨌든 입원했어요. 병원에서 진단이 내렸으니까 입원이 된 걸 거예요. 문제는 이걸 가지고 지금 타이밍이 묘하거든요. 지금 특검을 발동돼서 특검은 지금 돌아가기 직전인 거고 그러면 당연히 김건희 여사는 수사 대상이고 김건희 특검에서 한두 개가 아니고 일단 거기 수사할 건이 그리고 어제 이제 보도 나온 건데 검찰 도이치모터스하고 있는 서울 고검에서 2차 소환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불응하고 특검에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거든요. 그 상황에서 입원을 했다. 요걸 가지고 보는 시각들이 좀 여야가 완전 갈리는 것 같아요. 아니 뭐 정치권에서야 당연히 이제 해석들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민주당 쪽에서는 수사 안 받으려고 지금 뭐 아픈 척 하는 거냐 아니면 실제 아플 수는 있는데 그런다고 하더라도 수사는 받아야 된다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뭐 저는 김건희 여사가 뭐 우울증이다 아니도 솔직히 관심이 없습니다. 그 우울증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하면은 본인이 이제 V1, 2의 V0처럼 이 나라를 사실상 다스리다시피 하다가 갑자기 지금 뭐 탄핵당하고 지금 남편 탄핵당하고 본인의 지위가 이렇게 떨어지면은 그냥 저라도 우울증 올 것 같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그거는 중요한 쟁점은 아닌 것 같다. 제가 보기에는. 수사 그런데 그러면 이제 특검이 어쨌든 대면 조사는 해야 된다,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을 밝혔잖아요. 지금 김건희 특검이. 그럼 가야죠. 저는 우울증 때문에 못 간다? 이게 그러니까 거동이 불편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우울증이라는 건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뭐 제가 아는 의학 지식과 그리고 제 주변의 의사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1년 365일 24시간 우울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울증이 있다가도 없기도 하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은 조사를 받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가장 또 확실한 거는 우울증으로 인해서 무슨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우려가 된다라는 거잖아요. 1급 보안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1급 보안 시설이라는 게 있어요. 구치소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절대 그런 것들이 벌어지지 않을 수가 있는 거니까 그거는 특검이 판단할 문제인 것 같아요. 알겠어. 그 문제로 조사를 안 받아서는 안 된다. 이런 취지였어요. 자 그런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어제 이제 저희 SBS에서 단독 보도를 했고 그리고 또 여러 언론사가 또 썼던데 서울고검에서 재수사 명령이 내려왔잖아요 지금. 도이치모터스 관련해 가지고 무혐의 처분한 거. 그런데 그래서 재수사를 결정한 서울고검이 김건희 여사의 그 증권 계좌가 있는 미래에셋 증권 압수수색했더니 거기서 엄청난 녹음 파일이 나왔고 거기 이제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내용이 나왔다. 요거거든요. 우리 김준일 평론가가 정리 좀 해주실래요 일단?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이제 주가 조작을 했다라는 의혹이 있었고, 예. 근데 이거의 수익을 배분을 하는 문제를 가지고 예전에 그 주가 조작 일당들이 김건희로부터 40%를 받아서 나누기로 했어.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얘기한 게 있었어요. 예. 그래서 또 정황 증거로 나왔는데 이번에는 육성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의 육성이 지금 직접 수익의 40%를 주겠다라는 게 나온 거고, 예. 이게 지금 그 증권사 직원하고 김건희 씨하고 통화를 한 건데 이게 기간이 2009년부터 2011년이거든요. 예. 이게 1차 주가 조작과 2차 주가 조작에 다 걸쳐 있어요. 예. 근데 1차 주가 조작은 공소시효가 지금 지난 상황인데 2차 주가 조작은 아직 공소시효가 살아 있거든요. 그게 예. 공소시효가 지난 거는 2010년 10월 20일까지인데 2011년 것까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증거로 채택될 수가 있고 그러니까 다른 걸 떠나서 서울 고검이 사실은 엄청 고검이라는 게 아시게 지검이 수사를 하지 고검은 수사 잘 안 하잖아요. 안 하죠. 근데 수사 한 달 만에 예. 이게 너희 어디서 나온 거냐. 이거는 검찰이 사실상 들고 있었거나 예. 아니면은 뭐 그런 정황을 알고는 있었지만은 그동안은 수사를 안 해왔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정도가 있었는데 이거를 불기소를 했다? 무혐의 불기소를 했다? 이거는 검찰이 책임져야 되는 문제예요. 제가 보기엔 진짜로. 박선 실장 어떻게 봐요 이거? 하여튼 그 김건희 여사 계좌가 대신증권 계좌가 있고 또 뭐가 있고 미래에셋증권 계좌가 있는데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이용됐던 미래에셋증권 계좌 미래에셋증권 가서 압수수색 해봤더니 거기 PB하고 김건희 여사가 대화했던 녹음 파일이 있었고 거기 이제 내가 수익 40% 그쪽에 주기로 했어. 그쪽에서 주가 관리를 해. 뭐 이런 내용이 김건희 여사 육성에 나왔다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수익 40%를 주기로 했다라는 취지로 직접 김건희 씨가 얘기한 녹음 파일이 있는 거잖아요. 예. 뭐 위탁 운영을 위임 1인 매매를 한다. 위임에서 1인 매매를 한다. 그래도 40%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곧 다 주는 거. 위 반 주는 거네 그냥. 그렇죠. 예. 이거는 작전에 대한 대가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생각이죠. 예. 또 하나는 여러 예를 들어서 디올백 받을 때부터 느꼈지만 김건희 씨가 조심성이 역시 없다. 예. 주가 조작 정황이 충분히 있는 거를 그냥 증권사 직원과 자유롭게 예. 나 이번에 대박 나 예를 들면 이번에 대박 나 올려준대. 그래서 내가 40% 주기로 했어. 예. 예를 들면 이런 흐름으로 갔겠죠. 예. 근데 참 조심성이 없다라는 것도 느끼고 예. 그런 파일이 수백 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미 헌재에서 결정문에 이창수 중앙지검의 탄핵안이 기각됐지만 예. 헌재에서 수사를 제대로 안 한 것 같다. PC나 문자 메시지 이런 거에 대한 것도 확보가 안 됐다라고 했잖아요. 예. 이른바 7초 매도. 자, 예. 8만 개 때려주셈 나온 뒤에 7초 이후에 김건희 계좌에서 8만 주 도이치모터스가 매도가 됐어요. 정확한 3,300원에.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당시 검사도 나도 의아하지만 왜 그런지 모르겠다 하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는데 증거들이 또는 의심의 정황들이 있었는데 안 본 거죠 중앙지검이. 그래놓고 모르겠다고 불기소 처분했는데 예. 고검이 4월부터 수사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준비해서 들어갔는데 진짜 뭐 한두 달 만에 여기도 한번 파볼까? 예. 갔더니 우르르 의심 정황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저는 강찬호 의원- 저는 예. 제일 궁금한 게 이렇게 쉽게 나올 수 있는 것을 예. 왜 문재인 정부 때 사실은 이걸 탈탈 털었지 않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때 윤석열 검찰총장이 있었기 때문에 예. 뭘 막았다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그때 법무부 장관이라든가 윤석열 정부 실세들에 의해서 사면초가 신세였고 예. 인사권 같은 것도 다 뭐 법무부가 막 갖고 가고 그런 건 기억이 나실 거예요. 과연 그 검찰총장이 그때 그렇게 정권으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배제되고 있는 마당에 예. 더군다나 검찰총장 누가 봐도 그 이제 그 겨냥을 한 그런 직결된 예. 그 배우자 수사를 거기서 왜 그럼 그렇게 못했는가? 저는 거기서부터 한번 좀 그럼 그 사람들은 도대체 뭐 문재인 정부 검찰로서 뭘 한 사람들인가? 자, 이거는 제가 분명히 좀 아니 근데 얘기는 이거는 좀 제가 명확하게 해야 될 게 정확하게. 문재인 대통령이 수사를 하는 거구나 뭐 이를테면 민정수석이 수사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은 수사의 실무자는 검찰인데 이건 문제는 검찰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 정부 때 검찰이든 윤석열 정부 때 검찰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그때는 그러면 윤석열 눈치 보고 안 했고 이때는 윤석열 대통령 눈치 보고 안 했고 이거를 탓해야 되는데 이거를 정권의 문제로 이렇게 등치시키는 거는 저는 좀 물타기라고 봐요. 저는 저는- 무차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왜 그러냐면 거기에 대해서 그때에 대해서 당시 이제 말씀하신 거에 강찬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그때 분위기를 수사팀 분위기를 들었었는데 당시가 정확히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검찰총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그러니까, 네. 그리고 중앙지검의 부서에서 거의 TF처럼 만들어서 수사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바깥으로 얘기한 얘기를 바깥에서 들었었는데 내부도 분분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제대로 가야 되냐. 그리고 당시 검찰 내부의 분위기는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 검찰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다. 그러니까 반발 심리가 사실 많이 있었어요. 어느 정도 저도 타당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수사였기 때문에 내부에서 물론 당시 TF의 뭐 부장이나 이런 분들은 세게 갈 수 있지만 내부 팀 내에서는 뭐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건 너무 약간 의도적인데 이런 분위기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수사가 안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그 그 정도입니다. 수사에 대해서 검찰 일반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건 간에 수사 지휘비가 누구고 실무자가 누구고 간에 어찌됐건 간에 그동안의 수사가 부실했던 거는 맞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증권회사 주가 조작에서 증권회사 그 계좌가 문제가 됐어. 그러면은 저 증권회사에서 고객하고 PB하고 통화한 거 다 녹음이 되는 거는 검사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럼 거기 압수수색 해가지고 계좌도 보고 계좌 원장도 보고 녹음 파일이 있나 한번 들여다보는 건 너무 당연한 건데 왜 그걸 이제까지 안 했을까? 어쨌든 한 달 만에 할 수 있는 거를 어쨌든 이제는 뭔가 나오기 시작한다. 이게 그럼 결국은 특검으로 이처분 되겠네요, 그죠? 자 하나 더 비어폰 얘기해 볼게요. 이 비어폰이 이게 무슨 뭐 좀 대포폰도 아니고 말이야. 이건 뭐 영부인도 비어폰을 가지고 있고 검찰총장도 비어폰을 가지고 있고 이게 원래 비어폰이란 게 안보 때문에 하는 거니까 뭐 예를 들어 국정원장, 뭐 국방부 장관, 뭐 대통령, 안보실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검찰총장도 비어폰을 줬다라는 거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 지금 비어폰 내역이요. 좀 오해를 사긴 딱 맞는 거 아니에요? 김준일 평론가 이거? 그러니까 저는 이거 타이밍이? 기사를 보면서 일단 말씀하신 대로 이게 뭐 규정이나 가이드라인이 없나? 아무나 그러니까 경호처가 내주면은 아무나 쓸 수 있나? 예. 그러니까 대통령 배우자가 비아폰을 쓴 것도 사상 처음이고 예. 검찰총장이 비아폰을 쓴 것도 모르겠습니다. 그 전에 밝혀진 게 없으니까 모르겠지만 지금 사상 처음이잖아요. 주면은 막 쓸 수 있나? 이거는 일단은 이재명 정부가 바로 잡아야 된다. 가이드라인 근거도 만들고 어디까지 비아폰을 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놔야 되겠다는 생각이 하나가 들고요. 이게 지금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김주현 민정수석하고 김건희 씨가 7월에 통화를 했었는데 그때는 뭐였냐면은 김건희 지금 조사받는 문제. 예. 그래서 그 검찰이 며칠 뒤에 그다음에 출장 조사 가가지고 폰 반납하고 그거 전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얘기가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 그 당연한 거죠. 김건희 그러면 김주현 민정수석이 김건희 씨한테 뭐 무슨 법무행정을 물어봤겠습니까? 뭐 검찰총장 과거 배우자라고 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뻔한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하고 김주현 민정수석하고는 10월달에 통화를 한 건데 2번. 예.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김건희 씨 관련이라고 지금 의혹이 지금 제기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명태균 관련해서. 명태균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수사를 통해서 나올 거예요. 수사를 통해서 저는 나올 거라고 보는데 이 부분은 좀 앞으로 이재명 정부가 해결해야 되고 또 하나는 민정수석이란 게 결국은 이래 해도 문제고 저래 해도 문제고 예를 들면은 비검찰 출신의 이제 뭐 조국 민정수석이 이제 내세웠지만은 검찰에 반발해가지고 뭐 검란이 일어나고 뭐 여러 가지 뭐 논란들이 있지만 어쨌든 뭐 이런 상황도 있고 검찰 또 잘하는 사람 앉혀놨더니 또 이제 정권에 호위부대해가지고 우병우처럼 또 이를테면 민정수석이 이렇게 하고 이거를 근본적으로 좀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거 지금 비아폰으로 지금 여사까지 호위한 거를 이런 걸 보면서 저기 네. 저 보시기에 이 문제 있는 통화입니까? 비아폰 통화 아니면은 뭐 일단 전화할 문제가 수도 있죠. 있지. 아니요, 잠깐요. 그 저사가 지금 민정수석하고 통화했다는 거는 그건 엄청난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건 당연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 좀 약간 옛날 얘기지만 유경수 여사를 모셨던 김두영 전 비서관 얘기를 들어보니까 유경수 여사는 그 본인이 모신 3년 동안에 대통령 비서실에 딱 2번 전화했대요. 딱 2번. 비서실에. 그것도 민정수석도 아니고. 그 당시에. 근데 한 가지 그 중에 왜 2번 했냐면 그 여사가 그때 그때는 새마을 운동 때잖아요. 그래서 새마을 운동 양장 사업 이런 거에 여사가 행사를 가야 되는데 그 관련해서 행사에 뭔가 궁금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마을 새마을 수석 그때 새마을 담당 비서가 있었어요. 그 사람한테 물어보느라고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런 전화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행사 가서 양잠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뭐 이런 거 이런 정도 하는 건데 이거는 지금 본인의 안위와 관계된 그리고 지금 수사라든가 이런 걸 다 총괄을 하고 있는 민정수석하고 했다는 거는 누가 말해도 부적절한 것이고 그다음에 그걸 비어폰으로 했다는 게 뭐겠습니까? 결국은 뭔가 대화 내용이 숨겨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옛날에 이재명 시절 성남시장 시절에 공용폰을 수시로 바꿔가지고 그 밑에
자체적으로 뭐 동시 여러 개를 쓰기도 하고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공화국평 내연 그 이후에 신상진 저 국민의힘 시장 들어와가지고 다 감사하고 들여다보겠다니까 민주당이 엄청난 월권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 본인도 아마 이거 지금 다시 거론하면은 전 뜨끔할 것 같아요. 지금 그때 공영표는 수십 조 여러 개 썼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비화포는 말입니다. 이거 진짜 좀 문제가 있는 게 제가 전임 이원석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도 검찰총장이 되면은 검찰총장 뜻과 관계없이 그냥 줍니다. 이번에 정부였어요. 현 정부 들어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서 줬다는데요, 검찰총장은. 그러니까 줬대요. 그래갖고 줘가지고 이제 원석 총장이 어떻게 했느냐, 딱 받아가지고 이게 뭡니까 했더니 비화폰입니다. 그래서 원석 총장은 내가 이거 쓸 일이 뭐가 있냐.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첫 번째 서랍에다가 집어넣고 그냥 잠가버렸대요. 그리고 잠가버렸다가 퇴임하는 날 책상 정리하면서 열어가지고 그거를 다시 그 관계 사무관한테 줬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 거죠. 그죠. 총장이 쓸 일 뭐가 있어? 그러니까 비화폰을 준 것도 이상하지만 어쨌든 뭐 그건 이거는 그 공적으로 드리는 거다고 하든가 검찰총장이 받아가지고 서랍에 넣어놨다가 퇴임하는 날 하나도 안 썼어요. 그러니까 전 이래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뭐 검찰총장한테 사실 비화폰 가는 건 웃기잖아요. 국가 안보에 무슨 뭐가 있는지. 그렇지. 근데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은 검찰을 통해서 국가를 운영했다. 최고의 공무원들은 검찰이다. 알다시피 저 검사 출신들이 뭐 금융감독원장도 하고 다 했었잖아요. 이전에 검사 출신들이 안 갔던. 그러니까 비화폰까지 준 건 검찰총장도 국정 운영의 중요한 동반자라는 관점에서 준 것 같아요. 정부 때만 줬는지는 확인해 봐야 돼요. 그 기사가 나왔어요. 좀더그전 정부군은 안 줬는지라든가. 기사가 그렇게 나왔어요. 뭐 한번 더 확인해 윤석열 정부 들어서 첫 번째를 지급하고 시작한 거라고. 근데 민정수석과 김건희 씨가 통화한 것도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국정 전반에 그러니까 이른바 V0가 V1을 통해서만 뭐 한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국정 전반에 다 관여했다. 물론 작게는 본인의 사건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전화했다. 핑계는 이렇게 될 수 있죠. 사적인 통화했다. 7월 3일 통화인데 저번에 말씀하신 냉면 맛있는데 어디라고요? 다시 전화해서 어디라고 합니다. 그러기엔 33분 통화했어요. 너무 깁니다. 그러면 어떤 쟁점 사안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고 본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 수소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보는 게 맞죠. 제일 근데 왜 결정적입니다. 당사자가 알겠습니다. 수석과 얘기합니까? 광고 듣고 3부에서 다른 얘기 좀 나눠볼게요. 김태현의 정치쇼 3부 시작합니다. 강천호 논소련 박성태 실장 김준일 평론가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3부에서 이 얘기 좀 해볼게요. 좀 외교안보 얘기 외교안보 속 깊은 얘기보다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정치적 의미 이런 거 좀 짚어볼게요. 지금 1호기 정상회담 때문에 이제 1호기가 떴어요. 이재명 대통령 부부는 1호기를 처음 탄 건데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 때도 아마 첫 번째 제 기억에 이제 1호 첫 해외 순방할 때 대통령 나와가지고 이제 기자들 이제 간담회 이제 얘기하면서 제 기억이 이제 김건희 여사가 옆에 있으니까 한 말씀 하시지?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여사가 이제 멋쩍은 듯이 나와서 이제 뭐 이렇게 좀 얘기하는 그 장면이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도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옆에 김혜경 여사 같이 해서 기자간담회를 좀 했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요 모습들. 정상회담에 있었던 모습.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하고 비교가 되니까 뭔가 그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냥 당연한 거예요. 옛날 이재명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다른 대통령들도 순방 가면은 그 안에서 기자회견을 하든 기자 간담회를 하든 이런 것도 종종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윤석열 대통령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기사나 영상 유튜브에 영상도 많이 나오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1호기 처음 나토 방문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대통령님 뭐 하셨어요? 내가 프리미어 리그도 보고 말이야. 뭐서 잠도 좀 자고. 그러니까 이게 뭐 첫 정상 외교라는 긴장감이 1도 없고 이게 준비도 안 하고 있고 그냥 잠이나 자고 뭐 맥주는 좀 드셨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기자들한테 물어보고 이거랑 이제 비교가 되니까 그런 거지. 사실은 대통령이 현안에 대해서 취임 초기에 기자들하고 뭐 이렇게 현안에 얘기하는 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고 이제는 그 당연스러운 이게 이제 더 이상 미담이나 이런 걸로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좀 자연스러운 관행으로 됐으면 좋겠어요. 좀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뭐 외교 성과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어차피 이게 이제 첫 상견례 다른 나라하고 상견례였기 때문에 거기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겠다. 저도 뭐 정상화라고 봅니다. 과거 쭉 봤지만 우리가 기억하는 장면도 있잖아요. 문재인 전 대통령 때도 기자들이랑 얘기하다가
비행기가 기체가 갑자기 좀 이제 터뷸런스 때문에 흔들리니까 기자들이 놀라고. 근데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전혀 뭐 놀라지 않는 모습도 화제가 되곤 했었는데 어쨌든 뭐 비행기 오래 타면 제일 큰 게 지루한 건데 가서 이제 기자들하고 좀 얘기도 하고 서서 얘기 그런 건 당연히 과거부터 있었는데 윤 전 대통령은 처음에 가서 기자들하고 인사는 했지만 간담회는 하지 않았죠. 그냥 인사로 몇 가지 얘기만 하고 그래서 요즘 뭐 짤로 도는 게 맥주 좀 마셨냐, 술 좀 마셨어요? 뭐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뭐 축구도 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근데 그 가까이 모셨던 분의 의견에 따르면 보고서를 잘 안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정상회담이면 예를 들어 나토 했던 걸 기억나는데 가려면 나토의 의미 그리고 각국 정상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 나라의 핵심 이슈들 가벼운 약식 회담에서 인사만 할 건데 내가 당신 나라의 지금 현안에 대해서 이 정도 알고 있어라고 친근감을 표시하는 거는 기본이잖아요.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 성격이 이전부터 쭉 보면 그냥 그까이 거라는 거야. 그냥 내가 가서 막 웃어주고 하하 웃으면 되지 뭐 그까이 거 뭐. 저는 그러니까 좀 약간 생각이 다른데. 그래서 준비를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 자리의 무게를 몰랐다. 저는 좀 만약 생각이 이재명 듭니다. 대통령이 소탈하게 농담을 하고 뭐 그러면 또 뭐 이재명 대통령은 굉장히 소탈하게 농담도 하고 친근감을 표시했다고 기사 나갈 것 같아요. 지금 이거는 사실 별 의미도 없는 얘기예요. 그리고 대통령마다 철학이 다른데 어떤 사람은 내가 가기 전에 나 이번에 가서 G7 가가지고 이런 성과 낼 거다. 지금 예를 들어 트럼프 만나서 뭐 할 거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 반대로 갔는데 상황이 생겨서 내가 어떤 그 원하는 만큼 성과를 이루지 못하게 된다면 내가 초반에 그냥 미리 그렇게 막 설레발치고 하는 건 안 좋을 수 있다. 오히려 실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국민한테 끝나고 나서 딱 성과 얻은 만큼만 정확하게 하겠다. 이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나름대로는 갈 때는 농담을 하고 자기 입장에서는 자기 친근한 그런 자기 방식으로 표현을 한 것인데 이것만 가지고서는 굉장히 그 표피적으로 이게 저 이재명과 윤석열은 이렇게 다르고 이재명이 정상이고 윤석열이 비정상이다. 저는 전에 동의하기가 어렵고 그건 굉장히 다 어차피 이재명 대통령 그럼 농담 안 합니까? 기자들한테 농담하고 다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코드 가지고 농담을 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은 지금 저는 예를 들어 미리 나 이번에 트럼프하고 만나서 뭐 하겠다. 근데 실제로 못 만났잖아요. 그건 이재명 대통령 잘못은 아닌데 어쨌든 예기치 못한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럼 또 비판을 하자면 아니 만나지도 못할 건데 왜 만나갖고는 뭐 할 거라고 미리 설레발 치냐. 이런 비판을 또 그럼 하면 그것도 또 그건 또 뭐가 되겠습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실질적인 정상회담의 성과 얼마나 이뤘나. 저는 이번에 굉장히 이재명 대통령 가서 열심히 노력했다고 생각을 하고 한 가지 안타까운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뭐 이스라엘 이란 전쟁 상황 때문에 불발된 거 뭐 그거야 뭐 불가항력적인 것이겠죠. 그렇다면 거기에 맞춰서 또 이제 그 다음 지금 나토 또 그다음에 이제 7월이나 8월에 아마도 예상은 아마 한미 정상회담 따로 할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잘해주기를 바랍니다. 뭐 강찬호 의원님 말씀대로 그럴 수 있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건 그 다른 이제 가까이서 모셨던 분의 증언이 있어서 보고서를 안 본다니까. 물론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기내 기자들 인사 장면은 어떻게 보면 그냥 격이 없이 보이는 수도 있는데 나중에 들은 얘기가 일체 보고서를 안 본다니까. 그러면 그때도 그냥 보고서 안 보고 정말 축구만 봤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이제 중앙일보 기사가 하나 났어요. 당대표 이재명과 달라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평가가 나온다는 게 기사 제목인데 뭐 딱 이런 거죠. 당대표 때는 좀 강성 이미지, 굉장히 진보 이슈에 좀 매몰되는 이미지였다면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좀 온건 이미지, 그다음에 우클릭, 중도 행보, 뭐 보수적인 정책도 좀 받아들이려는 이런 모습으로 보인다는 게 그 기사의 그거거든요. 중심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새로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기사, 그러니까 물론 이 기사가 가치가 없거나 그런다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냐면은 이재명 대통령은요 성남의 변호사 할 때, 성남 시장 할 때, 도지사 할 때, 대통령 후보 됐을 때, 뭐 당대표 했을 때 이때마다 다 달랐어요. 그러니까 쉽게 그러니까 다 달랐다. 스타일이 다르고 타겟팅하는 게 다르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매우 영리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처음에는 이재명은 거의 극좌였어요. 그러니까 시작을 했을 때는 굉장히 강성 발언을 쏟아냈는데
운동권 출신도 아니고 민주당에서 완전 비주류에 뭐 이런 사람이 주목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점 왼쪽에 있다가 점점 오른쪽으로 온 게 이재명 대통령의 역사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제는 대통령까지 됐는데 굳이 그러면 내가 옛날에 강성 발언이나 그 당대표 시절에 누구 쳐내고 이런 거 내가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데 내가 내 맘대로 할 수 있는데 굳이 나를 위협하는 게 없는데 굳이 내가 그렇게 할 필요조차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유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평가는 다를 수가 있어.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포퓰리스트고 사람이 저런 식으로 할 수 있느냐라고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마키아벨리스트적인 어떤 그런 뭐 면모가 있다라고 저는 봐요. 궁금한 게 그럼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하는 말 저것도 이제 저 사람이 말은 저렇게 하는데 조만간 또 어떻게 다르게 하겠구나. 우리 국민들이 항상 그렇게 이중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의 상황에 본인한테 정치적으로 제일 유리하거나 제일 필요한 얘기들을 그동안 해왔던 거는 맞아요. 근데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은 자기가 원하는 거는 결국은 성공한 대통령, 특히 민주당에서 김대중, 노무현 이 두 사람과 동급이 되거나 그거 뛰어넘는 성과를 내고 싶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게 본인의 제가 직접 물어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동안에 당연히 그렇겠죠, 뭐 그거야 뭐. 그러려고 한다라면은 당연히 중도 실용주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잠깐 그렇게. 근데 어쨌든 말을 하는 것과 실제 행동하는 건 좀 다르다는 얘기가 되는데 앞으로 저 뭐냐 그러면 우리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기본소득 어떤 사람은 기본소득 그냥 해줄 것 같아서 믿고 찍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거 보니까 기본소득 뭐 앞으로 할지도 안 할지도 모르지만 지금까지 이 기사 자체를 보면 지금 당장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벌써 기본소득 믿고 찍은 사람은 당장 해줄 것 같이 하더니 나 속았네 이렇게 지금 생각할 거 아닙니까?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네. 그 기본소득을 주장을 해왔지만은 제가 이재명 대통령을 뭐 옹호하거나 그런 게 아닌데 뭔가 저한테 구도가 좀 이상해. 난 궁금해요. 왜냐면 굉장히 이재명 아니, 이게 그러면 아니, 이렇게 이게 내가 아니, 물어볼게요. 이게 자, 대표적으로 말바꾸기가 되기 잠깐만요.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그러면 요거 하나 말씀드리니까 그러니까 네. 말바꾸기하고 네. 그 유연함하고는 사실은 동전의 앞뒷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왜 공약을 안 지키냐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또 다양한 사람들을 쓰고 다양한 얘기를 들어서 과거에 했던 공약이 문제가 있으면 수정을 하는 것도 대통령의 덕목이라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또 요청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기본소득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본인의 신념이더라도 실정이 안 맞으면은 준비 과정을 통해서 이후에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그것도 반드시 말바꾸기라고 볼 수는 없다. 일단 기본소득은 공약이 안 들어갔고요. 이번에 공약이 안 들어갔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부터 쭉 보면 전 사람마다 키워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일단 키워드는 제가 볼 때 생존이에요. 조금 다르게 방식으로 얘기하면 목적 지향형, 좀 더 좋게 얘기하면 성과 지향형이에요. 그러면 예전에 조금 거슬렸던 거는 이분이 진보가 아닌데 그리고 이념적이지도 않은데 사실은 아주 강성 진보의 메시지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친일 메시지까지도 사실 나왔어요. 이분이 예를 들어 그런 식으로 막 있는 게 되게 실용적이고 사실은 실질을 중요시하고 따지는 건데 뭐 약자 얘기도 많이 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다 모든 걸 약자를 위해서 했냐? 그것도 또 아니에요. 근데 메시지가 그렇게 나오니까 거슬리는 분이 있었고 거기에 반 이재명 정서도 전 일부 있다고 봅니다. 그것 때문에 생긴. 근데 거기를 관통하는 키워드를 보면 이게 성과 지향형이기 때문에 그럼 그때 목적과 성과는 뭐냐? 본인이 당의 주도권을 잡고 대선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되는 거죠. 이번이 3수에서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럼 오랫동안 그게 목적이고 성과였던 거예요. 그러면은 그 전에 있었던 어떻게 보면 본인의 정체성하고 좀 잘 안 맞는 강성 발언들은 그걸 위한 방식이었다고 해석이 되고 자 근데 이미 됐잖아요. 됐기 때문에 이제 기존의 방식은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은 지금 모습이 저는 원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우려되는 거는 지금은 이제 사실 정권 너무 초기고 인기도 좋잖아요. 또 기저효과도 있죠. 정권 초기 그런데 만약에 뒤에 어떤 정책을 갈 때 언론이나 또는 반대 세력의 강한 비판에 직면했을 때 이걸 받아들이고 갈 거냐 깨고 갈 거냐의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깨고 가면 그때는 또 과거에 좀 강한 모습들 그런 모습이 나오면 그걸 이제 여론 민심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거는 저는 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강찬호 의원은 지금 이제 요 달라졌다라는 거 자체는 동의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도 평가는 긍정적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실은 뭐 어느 대통령이나 그런 게 있겠죠. 근데 이제 좀 전에 아주 말씀을 잘하셨는데 말바꾸기와 유연성의 동전의 양면인데 만약에 보수 정권 대통령도 과거 공약 때는 강하게 얘기하다가
그 정권 잡으면은 또 본인도 어떻게 보면 보수 정권은 또 어떻게 보면 약간 우에서 약간 좌쪽으로 중도 정책을 가요. 근데 이 경우는 또 민주당이 말 바꾸게 했다고 아마 또 비판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똑같은 상황을 놓고 어떻게 보면은 정파마다 자기가 하면은 유연성, 뭐 남이 항상 하면 그렇지 말 뭐. 바꾸기. 그거. 그러니까 이거 저는 제가 그 왜 아까 이 일을 제기했냐면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상황인데 이걸 갖고는 왜 보수 정권한테는 말 바꾸기라고 하느냐 이런 부분은 서로 간에 좀 그런 지향을. 그러니까 여기 긍정적이시냐고 부정적이시냐고. 아니 일단은 당연히 지금 나라를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뭔가 이 나라가 좀 성장 중심적으로 가고 분배도 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모터가 돌아가야 애들도 먹이는 것처럼 좀 친기업적이고 그다음에 분배도 당연히 잘해야 되지만 하여간 성장을 잘할 수 있는 정부를 원하는데 그런 점에서는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잘한 거죠. 그러니까 그 대통령 그 선거 전에서는 우려를 산 부분들은 최대한 불식시키는 게 맞고 그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이른바 개딸 제일 문제가 되는 지금 개딸에 엎혀가지고 개딸 정치를 하게 되면 그건 진짜 나라를 최악으로 몰고 가는 건데 현재까지는 개딸하고는 조금 선을 긋고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신 악역은 닭에 맡기는 것 같은데 당도 좀 진정을 시켜가지고 민주당이 원래 야당 때 뭐라 그럽니까? 국민의힘이 여당이 용산의 거수기 ATM 돼서 되느냐 맨날 그랬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는 뭐 대통령하고 한 몸, 항공모함이 되겠다. 지금 본인들은 거수기보다 아예 한 몸이 되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또 제가 볼 때는 역시 내로남불의 전형이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관련된 얘기인데 속보가 들어왔네요. 당정이 요거 지원금 민생 회복 보편 지원 원칙 취약층 추가 지원 의견 반영 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은 또 좌클릭하는 건가? 그러니까 뭐 어제 나왔던 절충설 보편 지급을 하되 취약층 좀 더 주는 뭐 그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추가 소식이 나오면 저희가 내일 자세히 좀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 해볼게요. 김민석 총 후보자 청문회가 이제 열려 24, 25일. 뭐 어차피 뭐 청문회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뭐 통과되는 거 뭐 기정사실이죠. 사실은 의석수 자체로 봤을 때는 뭐 자진 사퇴나 지명 처리하지 않는 이상. 강천 의원 보시기에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문제가 뭐가 제일 문제라고 문제가 많습니까? 돈이 제일 많죠. 돈이 무지 지금 심각하고요. 네, 어떤 게 제일 문제예요? 아니 수익은 지난 5년 동안 5억 조금 넘는데 그 사이에 지출 발생한 것만 해도 뭐 추징금 내고 뭐 법인카드 사용하고 그다음에 자녀 교육비까지 지금 최소한 1억 5천은 지금 들어 보이는데 교육비만 왜냐면 그 입학금이 거의 학비가 10억 1억 원이고 그럼 살려면 최소한 5천은 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다 하면 지금 최소한 마이너스 5억 이상이 발생을 했는데 최근에 보니까 재산을 순증을 해가지고 2억이 더 늘었다, 2억으로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맞는다? 전혀 안 맞죠.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그리고 이 의혹이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보수 언론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중도 언론에서도 나오고 한국일보라든가 이런 데서 지금 나오고 다 나오는 건데 좀 상당히 저는 우선 그래서 저는 굉장히 결격사유가 많고. 그리고 지금 만약에 이분도 전과 사범이더라고요 보니까. 만약에 이분이 되면은 그럼 대통령도 전과 사범에 국무총리 전과 사범에 지금 대통령 아들이 또 보니까 전과 1범 됐어요. 약식 기소. 그리고 대통령 부인 지금 현재 2심까지 150만 원 정치인으로는 중형 받았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전과가 많은 정권 최순회부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넘어서서 한 가지 저는 눈에 띄는 거는 왜 누구지 오광수 수석이라든가 김민석 총리 지명 후보자라든가 이런 분들 비리 의혹이 진보 언론 쪽에서 많이 나오는가. 그래서 제가 좀 취재를 해보니까 이게 지금 벌써 파워게임이 시작이 됐다라는 건데 진원지는 전통적인 친노 친문 이제 오래전부터 당권파 과거에 거기서 주로 저희 진보 언론에 흘려준다는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잠깐 질문. 오광수 전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검찰 출신 특수부 검사 출신 민정수석 안 된다라는 그 반대 비토 정수가 있었다는 건 제가 이해하는데 근데 왜 김민석이 왜 그러냐? 서울대 총학생회장 전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김민석 이분은 아시다시피 중간에 변절과 배신을 한 역사가 있죠. 정몽준한테 갔을 뿐더러 정몽준이 막판에 노무현 2002년 대선 때 노무현 대통령 진영을 가장 괴롭힌 게 대선 전날 그렇죠. 그 연대를 철회했잖아요. 그래갖고 그때 노무현 대통령 후보가 안 가겠다는 걸 당시 정대철 선대본부장이 어떻게든 가야 된다 그래서 정몽준 집 앞에 가가지고 굴욕을 감수하며 제발 좀 만나달라고 그러면 한참 서 있던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점도 있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김민석 지명자가 중도 그러니까 후보자가
그 민주당 내에서는 굉장히 좀 전에 우리 저 김준일 시사평론가 잘 얘기했는데 굉장히 중도 실용적인 측면이 강해요. 대표적으로 이런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 제가 천충원에 그 이재명 대표 시절에 그 최고위원들하고 현충원에 그때 방문을 했답니다. 근데 그때 이현주 아마 최고위원이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온 김에 이승만 박정희 묘소도 참배를 하자. 그러니까 김대중 묘소만 참배할 게 아니고 이승만 박정희도 해야 된다고. 왜냐하면 당신이 어차피 대통령 돼야 되니까. 그랬는데 거기에 그래서 가자 해서 갔어요. 그래서 참배를 했어. 그런데 거기에 김민석 최고위원이 이승만 박정희 좋고 여기다 박태준까지 갑시다. 그렇게. 그랬다는 얘기. 그래서 이 정도로 예. 그 김민석 의원이 사실 옛날에 DJT, 예. 박태준, 예. 김대중, 김종필을 연합해서 사람. 그래서 이 부분이 중도 실용이 많아요. 그런데다가 지금 이재명 그 대통령 입장에서는 진정한 찐명, 본인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진정한 찐명은 당내에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그 정성호 의원이라든가 지금 대표로 김민석 이분이 비주류다 보니까 그까지 동병상련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을 시키면서 내년에 서울시장까지도 예. 총리 서울시장 그리고 그 5년 뒤에는 대권 후보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 전통적인 이 당권 지금 대표적으로 그런 걸 대표하고 보여지는 해석되는 분이 정청래 예. 위원인데 정청래 지금 법사위원장인데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지금 헤게모니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큰 알겠습니다. 틀에서는 친노 대 비노 또 이재명 친위 세력과 예. 그다음에 전통적인 민주당 운동권 알겠어요. 세력의 지금 예. 파워 떼김이 진보 언론의 예. 비리 보도에서 나오고 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김준일 평론가 이거 보시기에 이 정도면 뭐 문제야 이겁니까 아니면 문제가 좀 많은 사안이라고 보세요? 뭐 다른 걸 떠나서 일단 뭐 자녀 이제 아빠 찬스 뭐 이거는 그냥 보시기에 따라서는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워낙 이제 많아가지고 이거 조국 뭐 전 법무부 장관 뭐 예전에 한동훈 장관도 약간 뭐 논란도 있었고 뭐 일단 좀 돈 나경원 문제만. 아들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치고. 그렇다고 치고 저는 뭐 그 강찬호 의원이 말씀하신 게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맞아요 돈이. 그러니까 지금 5년 했잖아요. 한 번 하고 이제 1년 됐잖아요. 국회의원 한 지금 5년 정도 돼서 수입은 5억 원이 좀 넘는데 네. 그동안 지출한 것만 보면은 그냥 공식적으로 거의 한 10억 가까이 돼요. 어. 그럼 이거에 대해서 해명을 지금 뭐 어제 기사도 나왔는데 그 지금 2건밖에 지금 자료를 제출 안 했다라는 거예요. 야당에서 지금 94건인가 맞아요. 요청했는데 2건밖에 안 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청문회에 가서 그 자리에서 내가 다 해명을 하겠다라는 걸로밖에 안 보여서 저는 지금 상황으로는 이거는 문제가 될 수 이게 그러니까 금액이 안 맞는 것도 예를 들면은 뭐 1억 원 이하 뭐 이 정도면은 이게 어떻게 당연료도 있고 뭐 이렇게 하면은 오케이. 근데 이게 5억 원 막 이렇게 돈이 안 맞아 버리면은 저는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현재로선 볼 수밖에 없고 결국은 내 다음 주 화수에 있는 인사청문회에서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여론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통령은요 그동안에 이재명 대통령의 스타일이 있는데 측근을 쳐내는데도 거침이 없습니다. 본인한테 위협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재명의 지지율이 만약에 떨어지면은 낙마할 수도 있어요. 그래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빠지지 않으면은 고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예. 예. 저도 부적절하고 해명이 안 된다고 봐요. 지금까지는 해명이 안 됐어요. 돈 문제에 있어서. 돈 문제에 해명이 안 됐고 약 7억 정도 많으면 적으면 5억 정도가 이건 어디서 생겼지라고 비어요. 근데 시간이 꽤 지났는데도 여기에 대해서 명쾌한 해명은 사실은 없습니다. 한다면 예를 들어서 지지했던 분이 아이고 어렵구나 하고 빌려줬을 가능성도 있죠. 예를 들어 1억 4천도 실제 말 그대로 그냥 빌려줬을 수도 있죠. 그런데 시간이 오래됐고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볼 수도 있다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저희 민주당 쪽 분위기를 보면 낭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사과하고 가야죠. 왜냐하면 총리의 재청권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총리가 또 낭망하면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밀고 가겠다는 분위기가 강한데 그렇게 봤을 때는 이제 옳지는 않지만 부적절한 인사지만 과거 한덕수 전 총리일 때도 여러 가지 뭐 AT&T의 임대 무슨 부인의 그림 판매 여러 가지 의혹이 있었잖아요. 그러면도 인준이 됐거든요. 그럼 정치적 부담을 안고 이재명 대통령 또는 민주당이 갈 수는 있다고 봐요. 그건 부담을 안고 가죠. 근데 저는 제일 문제되는 건 지금 김민석 후보자의 태도예요. 허물이 있고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좀 사과하거나 그러면 전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거 사실은 이 의혹하고는 상관이 없는 정확히는 상관이 없는 과거에 본인이 유죄 판결을 받은 거를 정치검찰의 표적이다. 다른 이슈로 돌려서 얘기해요. 지금 그거는 저는 그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오늘 마무리할게요.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와 박성재 사랑가상 연구실장 김준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하는 뉴스 투마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